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어떤 종이건 같은 종의 개체들은 비슷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특징과 행동 양식을 공유한다. 뇌의 구조와 화학 반응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애완 고양이든 사자든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은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고 마주보는 음지를 갖고 있다. 많은 동물이 세상을 무채색으로 인식하지만 인간은 유채색으로 인지한다.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의 섭취와 소화 방식도 같고 수면주기도 같다. 또 언어를 사용한다.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도 비슷하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똑같은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비슷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특징과 행동 양식을 공유한다. 이것이 인류를 하나로 묶는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장기 유전 형질이라 부른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장기 유전 형질 덕분에 인간은 모두 같은 구조의 뇌를 갖고 태어난다. 여기서 모두 같은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능 역시 같다는 뜻이다. 인류는 같은 구조의 몸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뇌 구조를 결정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감각기관을 갖고 있으며 환경의 자극을 처리하는 경로 역시 같다. 또한 우리는 환경에 적응할 때 같은 운동 기능을 사용한다. 인간은 마주보는 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기를 잡는 법도 비슷하다. 따라서 경험이 쌓여서 우리의 뇌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육체의 감정적인 정신적인 표현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 인간이 되었을까?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해온 인류의 계획이다. 뇌의 세 주요 부위에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된 장기 유전 형질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포유류는 생존을 위한 싸움 또는 도주 반응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구조와 기능 역시 모든 포유류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싸움 도주 반응은 세대를 거듭하며 형성된 포유류의 장기 유전 형질이다. 이를 통해서 포식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DNA 신피질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진화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기 유전 형질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구조와 특징을 주로 보았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앞서 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한 인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장기 유전 형질을 통해 같은 뇌 구조와 육체적인 정신적인 행동 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 독특한 존재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나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이가? 왜 어떤 사람은 소심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범한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언어에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학에 뛰어날까? 열망, 목표, 감정, 관심 대상, 또 태도,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 다 다를까? 환경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이러한 인간의 개성은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의 유전 정보인 DNA가 결합한 결과다. 부모의 유전자가 서로 결합해서 자녀에게 단기 유전 형질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부모의 또 다른 모습인 셈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모와 정확히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 부모로부터 독특한 조합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할아버지 세대 유전 정보도 들어있다. 따라서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단기 유전 형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유전자 조합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한 부모가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유전자의 조합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유전 형질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양쪽 부모로부터 특정한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그 유전자는 우리의 몸 모든 세포에 단백질을 생산한다. 근세포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고 간세포는 간 단백질을 만든다. 우리의 근육과 장기, 조직, 뼈, 치아, 감각기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의 조합을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나 조부모와 머리카락 색깔이나 키, 골격 등이 비슷하다. 다양한 변수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적인
형질층에서 어떤 것이 발현될지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개성을 갖게 되는 방식은 우리가 부모와 비슷한 외모를 갖게 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은 신경회로의 미묘한 차이에 의한 것이다. 모든 인간의 뇌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따라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부모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후천적인 개성과 기술 감정들을 갖게 되고 이 정보는 특정한 신경망 형태로 뇌 속에 저장된다. 그리고 부모의 특별한 기질과 성향은 단기 유전 형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실제로 어떤 형태이든 간에 부모가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성향과 지능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어머니가 스스로를 비애를 여기는 태도를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어머니는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불만으로 뭉쳐있거나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녀의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피해자이기를 자처하는 태도는 특정한 신경회로를 강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일명 피해자 신경망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의 신경망은 자녀가 악기 연주 재능을 타고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연습이나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또한 지속적인 경험이 같은 방법으로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음악가들의 경우에 뇌의 왼쪽 반구에 위치한 측두 평면, 측두엽에 해당하는 더해서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신경망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뇌의 어떤 특정한 신경세포를 생성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신경세포들이 복제되면서 뉴런을 구성하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유전자는 태아의 뇌 속 초기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데도 관여한다. 장소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태아의 뇌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시냅스를 연결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뇌의 뉴런은 부모의 일부를 반영하는 구성과 배열을 이룬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감성과 행동 양식까지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견고한 신경망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뇌 속에 자주 사용하는 신경회로가 생겨난다. 이것이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식이 부모와 비슷한 생각과 행동, 감성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부모가 가장 많이 한 생각과 행동, 감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부모와 유사한 신경회로를 물려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성격적인 특징을 모아놓은 것이다. 뇌의 계층은 인간의 뇌는 얼핏 보면 형태가 불규칙하고 특정한 패턴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DNA 신비질의 주름과 굴곡이라는 결정적인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또 뇌의 부위가 특정한 기능과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은 DNA 신비질 안에 청각과 시각, 촉각, 미각, 운동감각, 체온 조절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각각 있다. 뇌의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뇌관과 소뇌를 포함한 파충류 뇌와 중뇌 역시 사람마다 매우 비슷하다. 우리들은 비슷한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을 공유한다. 구조적, 기능적, 생물학적으로 같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특징을 갖는 것이다. 1829년 초 과학자들은 기능에 따라 뇌의 영역을 나누려겠다. 제일 처음 그들은 두개골의 튀어나온 부위를 분석했다. 그리고 두개골 표면의 울퉁불퉁함을 인간의 타고난 충동이나 인지 능력과 연결시켰다. 예를 들어서 뇌 표면의 어떤 용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더 많은 뇌의 영역을 활동하는 시기였다. 이를 통해서 개인마다 독특한 뇌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 프란츠 칼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같은 방식은 골상학이라고 불렸다. 다행히도 골상학은 매우 빨리 사라졌다. 대신 유럽의 대학에서 다양한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다양한 뇌 영역에 저전압 전극을 삽입하여 뇌의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신경학자들은 뇌의 기능과 관련 부위를 밝혀내는 데 빠른 진전을 보였다. 그 점에 프랑스의 신경학자인 피에르 폴 브루카는 생전에 특정한 어느 기능의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다.
그가 연구한 사람 8명의 뇌에서 외환적 전두엽의 같은 영역에 똑같은 선상이 반복 발견되었고 이 부위는 아직까지도 브루카 영역이라고 불린다. 인간의 어느 정체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듯이 과학에 퇴등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골성학의 진일본된 형태일 뿐이라는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는 내 영역을 구분하고 그것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대뇌 피질의 장기 형질과 단기 형질을 가장 큰 영역에서 가장 작은 분역으로 옮겨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야망, 가정적인, 동물적인, 도덕, 반성, 자기완성, 지각력 이렇게 전두엽, 또 중뇌, 후두엽에서 자기보전, 신비밀, 자유심, 간성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대뇌는 두 관계로 나뉘어 있고 이것은 8개의 엽으로 구성된다. 엽은 다시 부위와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위를 얻는 모듈 또 분영이라고 불리는 하위 영역을 나뉘고 이것으로 다시 신경망의 계계에 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한 나라의 미국과 같은 어떤 지도가 그려지네요. 왜 뇌는 여러 하위 영역과 분역으로 구분되는 걸까?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의 다양하지만 공통된 경험을 통해 진화해 왔다. 우리 모두는 외부의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비교적 똑같은 분화된 신경망을 사용한다. 수천 년 동안 익었던 신경회로는 유전자에 기록되어서 새로운 세대에 전해졌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위 영역이나 분역이라고 부르는 피질의 타고난 영역은 인류가 공유한 경험의 장이자 개인의 진화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에 노출되어 온 환경과 자극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개인의 피질의 특정한 구역에서 특정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는 전 세대의 신경회로에 자리잡은 경험을 유전자로 물려받아 진화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왜 특정한 감각 영역과 운동 소인상이 존재하는지 알려준다. 또한 어떻게 청각 피질이 모든 음소를 처리하며 시각 피질이 시각을 단기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 뇌의 각기 다른 영역의 분역이 할당된 방식도 사람마다 서로 비슷하다. 분화된 신경망의 집합인 분역은 보편성과 개별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인간은 모두 뇌 피질의 같은 영역에서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나 같은 영역이라도 정보를 처리하고 수정하는 능력은 다 다르다. 계기고요. 신경 단위들은 매우 상호적이다. 분역을 고정한 것으로 오는 생각을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다. 뇌는 매우 쌍방향적인 장기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뉴런들이 배열을 재구성하는 능력은 매우 놀랍다. 게다가 뇌는 일직선으로 늘어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위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부위까지 손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특정한 신경 집단이 손상된 경우에 이웃에 있는 신경 집단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지 기능이 손상되기도 한다. 이것은 각각의 신경 집단이 독립적으로 활동한 뿐만 아니라 피질의 구성 요소로서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증거가 된다. 게다가 인간의 사고 과정 역시 단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은 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 집단이 연속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불을 들고 벌럭이면 이불을 잡고 있는 부분부터 3차원의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잘 설명해준다. 신경세포의 충동은 수렴되거나 발산된다. 발산될 때 각각의 신경집단의 신경충동이 더 멀리 발산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한다. 신경세포에는 동시에 더 다른 많은 신경세포와 신호교환을 할 수 있는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집단이 동시에 활성화될 것이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반짝이는 일련의 불빛처럼 말이다. 불빛처럼 말이다. 이제 우리는 학습과 인지 과정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 경험은 신경회로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사고를 더 확대해 줄 수 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다. 물론 개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모두 다르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집할 당시에 나는 일본에 있었다.
거기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나는 내가 평생에 걸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나와 일본 사람의 신경회로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말이다. 일본 사람들은 나와 달리 한자를 쓰고 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이다. 같은 부위에 내가 손상되었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신경회로들이 활성화되는 방식은 나만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것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들은 감각과 운동, 청각, 시각, 퀴즈를 구획했지만 그 외에 다른 기능의 구획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의 피지를 구획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학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초성적인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부위는 이렇게 복잡한 지적 능력과 사고력의 신경학적인 근원은 뭘까? 우리의 정체성이 위치하는 것은 우리의 학습하는 원리는 각각의 옆들이 상호작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면은 절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능한 답은 내 하위 영역들이 조화를 이루어 여러 가지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내 하위 영역들은 패턴이나 순서, 조합, 시간 같은 다양한 변수들 아래 상호작용한다. 내의 서로 다른 영역들은 독립적인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협동하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신경망의 정의를 더 확장했다. 신경망은 매우 다양한 분력의 경계를 넘어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내 하위 영역들은 특정한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며 활성화된다. 유전과 환경.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논쟁해왔다. 즉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유전자? 환경? 태어날 때 우리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것이 모두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유전의 힘. 우리의 유전자에는 장기 유전 형질이 담겨 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부모로부터 또 단기 유전 형질도 유전자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뇌 전체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일반적인 기능들은 장기 유전 형질로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룬 것이다. 반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단기 형질은 우리에게 개성을 부여한다. 이 두 종류의 유전 형질은 생후 1년까지 발달되어서 뇌에 고정된다. 이처럼 정형화된 신경회로를 통해 우리의 성격과 얼굴 표정, 운동 능력, 지능, 감정적인 성향, 반사 반응, 불안, 몸의 전해질 균형, 버릇, 창의성이 결정된다. 말하자면 이 두 형질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인 셈이다. 환경의 힘. 유전자 외에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지금의 뇌를 만든 것은 학습과 경험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저장하거나 뇌를 적응시킨 방법 등이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 역시 뇌에 기록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창 성장하는 유아기의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10년 전까지는 우리는 경험의 일반적인 학습을 통해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또한 유아기의 경험은 신경망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전과 환경의 조화. 결론을 말하자면 뇌의 발달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삶의 경험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뇌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의 놀라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환경적인 요인은 유전적인 잠재력까지 끌어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물리학자는 자인 태아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유전적인 잠재력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에 해로운 약물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아기의 유전자는 적응하는 건강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생후 2년 동안에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도 유전자에 의해서 운명지어진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 영양 부족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기가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랑과 상담을 통해서 이를 바꿀 수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유전적으로 형성된 신경회로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50%라고 한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 사고방식, 감정 등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50%의 영향력이 가질 뿐이다. 말하자면 유전자는 삶의 첫걸음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회로와 연결될 신경회로가 미리 존재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경회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타고나는 성향과 행동 양식, 재능 등이 지난 세대의 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장기 단기 형질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만약에 유전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원래의 복잡한 신경망에 덧붙여진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고날 때부터 저장되어 있는 내 속의 지식은 우리의 진정한 시작을 위해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화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환경을 통해서 학습하고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진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전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부모가 지녔던 똑같은 신경회로들만 활성시키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자극은 이미 부모로부터 많은 신경회로를 물려받은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환경적인 자극이 부모라는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아이는 이러한 자극을 바탕으로 청소년까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의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에게 받은 최초의 자극은 행동의 모범을 촉진하는 거울 뉴런을 통해서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끼친다. 부모의 어떤 성향과 행동, 감정적인 반응, 심지어 습관을 관찰하면서 아기는 이미 존재하는 신경회로를 활성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마음은 물려받은 그 상태로 평생 지속될 수가 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경회로가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의문이 생긴다. 만약 자신을 만드는 50%가 유전이고 나머지 50%는 환경이라면 그리고 그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 수 있을까? 거대 어린아이들은 몇 년간 부모와 떨어뜨려 교육했던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시대의 위대한 지성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잠재력을 알고는 이들을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면 더 훌륭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내 초기 발달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다. 새로운 신경회로와 신경망을 형성하는 것과 또 생존 및 발달에 불필요한 신경회로는 제거하는 것이다. 가지치기를 통한 신경의 구성은 유전자의 영향 아래에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자연적인 선택인 것이다. 또한 외부 환경 역시 필요없는 신경회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유전자와 주위 환경에서 입수한 정보 모두 이러한 가지치기에 관여한다. 유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내라는 정원을 필요에 맞게 다듬고 가꾸는 것이다.